이 정도 용량이면 한 달 안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지겠군. 넌 영원히 내 통제 속에서 미쳐가는 거야, 서연아. 어젯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잠든 척 숨소리를 죽이고 있던 제 귀에 시아버지의 낮고 서늘한 속삭임이 꽂혔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한 달 안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지겠군. 넌 영원히 내 통제 속에서 미쳐가는 거야, 서연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덜덜 떨며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나를 향한 시댁의 그 눈부신 친절과 정성이 사실은 나를 천천히 말려 죽이려는 거대한 단두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의 워킹맘이자 얼마 전까지 한 의료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박우진과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하은이가 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20대 중반일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외롭고 거친 세상에서 저를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 우진 씨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제 시아버지 박창호 씨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수십 년간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의료계에서 명망이 아주 높은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아버지는 친딸을 잃은 것처럼 저를 아끼고 챙겨주셨습니다. 서연아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부터는 이 시아비가 내 친정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몸도 마음도 온전히 우리에게 기대어라. 그 다정한 한마디에 저는 펑펑 울었고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시아버지는 제게 최고급 보약과 영양제를 직접 지어주셨고 남편보다 더 제 건강을 염려하는 척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완벽한 시댁이라며 제게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고들 했죠. 하지만 그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악마의 발톱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껍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글로벌 의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던 중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 그날부터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저에게 의사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성 빈혈 그리고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푹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보다 먼저 병실로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현아 괜찮냐? 이 미련한 녀석아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를 붙잡고 있었다. 네 의사인 이 시압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거짓된 연기에 속아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곧바로 주치의를 따로 부르더니 병원 밥은 영양가가 없다며 당장 저를 퇴원시켜 시댁 본가로 데려가 직접 돌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만류했지만 의학계의 거두인 시아버지의 권위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우진 씨 역시 제 곁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명예인 거 알지? 병원 의사들보다 아버지가 처방해 주시는 게 훨씬 정확해. 당분간 본가에서 아버지 케어받으면서 쉬자.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익숙한 제 신혼집이 아닌 시댁 본가 2층에 마련된 아늑한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희미한 찰칵 소리가 났을 때 그곳이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요양 첫날부터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과 밤 정체 모를
탕약과 하얀 알약들이 담긴 투명한 봉지를 직접 들고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내과 의사 시절에 정재계 인사들에게만 특별히 처방해주던 천연 면역 활성제와 신경회복제다. 시중에서는 돈을 줘도 못 구하는 귀한 약이니 한 알도 남기지 말고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 시아버지는 제가 약을 입에 넣고 목구멍으로 넘길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매서우면서도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감시하셨습니다. 탕약은 유독 끝맛이 비장하게 썼고 알약을 삼키고 나면 몇 시간 뒤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몸이 워낙 약해져서 호전 반응이 오는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제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파멸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거울 속의 제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졌습니다. 가끔은 존재하지 않는 기괴한 소리가 귀를 찌르는 듯한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우진 씨, 나 몸이 너무 이상해. 아버님이 주시는 약을 먹을수록 정신이 더 흐려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숨을 쉴 수가 없어. 제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자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요새 회사를 쉬면서 너무 예민해진 거야. 아버지가 의사이신데 설마 너한테 나쁜 걸 주셨겠어? 다 너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딴 생각 말고 약이나 잘 챙겨 먹어. 남편의 그 눈빛은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묘하게 초점이 풀린 채 저를 방치하는 서늘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몸이 무너져 내릴수록 제 안의 생존 본능은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다져진 치밀함과 데이터 분석 습관이 제 무의식 속에서 깨어난 것이죠. 과로로 쓰러진 사람이 명의가 주는 최고급 약을 먹는데 왜 치매 환자처럼 기억력이 감퇴하고 정신이 붕괴하는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마침내 그 서막의 베일이 벗겨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약을 먹을 때 시아버지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제가 본능적으로 알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변기에 뱉어낸 날이었습니다. 정신이 맑았던 새벽 3시, 지독한 갈증에 물을 마시려 방문을 열려던 저는 문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은 밖에서 철저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충격과 공포로 숨이 막히던 순간 2층 복도를 지나 제 방문 앞까지 다가온 시아버지의 차가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낮에 보던 인자한 아버지가 아닌 굶주린 포식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한 달 안에 완전히 지워지겠군. 감히 내 아들을 쥐고 흔들려 해. 결국 넌 내 통제 속에서 미쳐 영원히 격리될 것이다. 그 소름 끼치는 대사를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어금니를 깨물며 침대로 돌아와 잠든 척을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전날 밤 숨겨두었던 하얀 알약 2개를 휴지에 싸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형 종합병원의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는 지은이에게 은밀히 연락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제 피를 직접 뽑아보낼 수 없으니 시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목숨을 걸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방문이 다시 열렸을 때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잘 잤니 서연아? 얼굴이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구나. 자, 오늘 아침 약이다. 어서 먹어라.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독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민 하얀 알약을 받아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느냐? 그의 다정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악의를 알기에 저는 애써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저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삼키는 척만 했을 뿐 알약은 교묘하게 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턱을 잡아당겨 입안을 샅샅이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화장실 변기로 달려가 혀 밑에 숨겼던 알약을 뱉어내고 입안이 헐도록 물로 헹궈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저를 도운 것인지 시아버지에게 중요한 외부 의학 세미나 일정이 생겼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세미나 때문에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것 같구나. 그동안 푹 쉬고 있으렴. 시아버지가 고급 세단을 타고 저택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창문 너머로 확인한 저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채소를 썰고 있었기에 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뒤져 찾아낸 가느다란 실핀 하나를 쥐고 1층 구석에 자리한 시아버지의 절대 금기 구역, 비밀 서재로 짐승처럼 소리 없이 기어갔습니다. 서재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과거 프로젝트 매니저 시절 보안 장비의 물리적 구조를 숱하게 다뤄봤던 경험을 살려 실핀으로 자물쇠의 피노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딸깍하는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사방이 가죽 양장본 의학 서적과 기괴한 해부학도로 둘러싸인 음산한 방 안은 짙은 소독약 냄새와 시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시아버지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유일하게 굳게 잠겨있는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서재 구석에 놓인 무거운 황동, 장식품을 집어들어 서랍의 잠금 장치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쪼개지며 열린 서랍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붉은색 기밀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철이었습니다. 제목은 2015년 성심의료원 의료사고 기밀조사보고서 피의자 박창호.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긴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거 시아버지는 한 50대 여성 우울증 환자에게 강력한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르프로마진과 할로페리도를 허용 기준치의 무려 5배가 넘는 초고용량으로 강제 투여하여 급성 간부전 및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재계 인맥과 막대한 합의금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는 대신 의료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병원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던 것이 이 고결한 명의가 평생 숨겨온 피비린내 나는 과거였습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가운을 입은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서류 밑에 깔려있던 검은색 가죽 양장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실험 및 통제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가문의 구성원들을 철저히 자기 소유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시아버지가 저지른 악마 같은 범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항상 넋이 나간 듯 초점이 없었는지, 남편 우진 씨가 왜 비정상적으로 아버지만을 맹신하고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그 잔혹하고 역겨운 퍼즐의 조각들이 제 눈앞에서 선명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제 이름 석자가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밝혀 있었습니다. 피실험자 씨, 며느리 김서연, 성향, 명석한 공학적 두뇌, 타협 없는 성격, 가문의 자산과 남편을 통제하려는 경향, 농후, 처방, 클로르프로마진 100mg 및 디아제파미 10mg 정맥 주사 및 경구 투여 병행, 예상기간 3개월, 최종 목표, 정신분열증 조작을 통한 병원, 강제격리, 친정에서 물려받은 수백억 대의 메디컬 지분 전액 가문으로 귀속 및 친권과 양육권, 영구 박탈. 그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글귀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남편 우진 씨가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아버지만을 맹신하고 옹호했는지, 시어머니가 왜 넋이 나간 인형처럼 거실에 앉아만 있었는지, 그 끔찍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입니다. 이 화목해 보이던 저택은 가정이 아니라 의사라는 고결한 가면을 쓴 사이코패스가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가족들의 뇌를 파괴하고 영혼을 박살내는 생체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다음 타겟이 바로 저였고, 제 영혼을 지우고 제 전부인 딸 하은이마저 빼앗아가려는 올가미가 이미 제 목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임상병리사 친구 지은이에게서 온 다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서현아, 너 대체 지금 어디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거야? 네가 보낸 알약, 그거 일반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초고용량 강력 정신분열증 치료제야. 이거 장기 복용하면 뇌 신경세포가 다 파괴돼서 영구적인 지능 저하랑 시간, 감각 상실이 와.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 너 정말 죽어. 메시지를 읽는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공포와 함께 바깥 마당에서 자갈이 짓눌리는 무거운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검은색 세단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빠져나가야 한다. 제 생존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덜덜 떨리는 다리로 서재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도망치다간 저 미친 의사놈이 제가 정신착란으로 가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영원히 쳐넣을 완벽한 명분만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딸 하은이는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하은이를 저 악마의 소굴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서랍을 닫고 자물쇠를 원래대로 교묘하게 끼워 맞췄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제 입가에는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 네가 내 영혼을 파괴하려 했다면 나는 네 그 가짜 명예와 가문 전체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네가 숭배하는 그 알량한 권력의 밑바닥까지 찢어발겨 줄 테니. 저는 짐승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1층 복도를 지나 2층 제 방으로 빠르게 숨어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린 순간 1층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며느리는 얌전히 잘 자고 있나? 시아버지의 그 인자함을 가장한 뱀 같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버텼습니다. 덜컥거리는 그의 발소리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철저한 광기의 가면을 쓰고 저 악마를 무너뜨릴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을 완전히 잃은 눈동자를 연기하며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를 질질 흘렸습니다. 아하하, 아버님 저기 천장에 까만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우진 씨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벌레를 씹어먹고 있어요. 히히히. 제 소름 끼치는 광기의 연기를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는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주름진 입가에는 잔혹하고도 환희에 찬 승리의 미소가 짙게 번졌습니다. 그래 서현아, 드디어 네 안에 더러운 병마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구나. 이 아버지가 다 치료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그는 검은 가방에서 굵은 주사기와 정체 모를 맑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뾰족한 주사 바늘이 제 핏기가 가신 팔뚝을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짐승처럼 헐떡이는 얕은 숨소리만 내며 독하게 버텼습니다.
혈관을 타고 차가운 독약이 스며드는 끔찍한 감각 속에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시아버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상상을 하며 고통을 씹어 삼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가고 자물쇠가 잠기자마자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짙은 소금물을 미친 듯이 들이켜고 화장실 변기를 부여잡았습니다. 위장이 뒤틀리고 식도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붉은 핏물이 섞인 위액이 나올 때까지 모든 약물을 개원했습니다. 그날부터 무려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낮으로 미치광이의 가면을 쓴 채 지옥보다 더한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눈동자에 강렬한 손전등 빛을 비추며 대광반사를 체크할 때마다 저는 완벽하게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동공을 기형적으로 풀어버리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엎드려 식어버린 밥을 맨손으로 짐승처럼 주워 먹었고, 밤이면 알 수 없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손톱이 부러지도록 벽을 긁어댔습니다. 그가 서재에서 흡족하게 써내려가는 실험 일지에는 며느리의 정신이 90% 이상 붕괴되었으며 주체적인 자아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미쳐버렸다고 확신한 시아버지는 점차 저에 대한 물리적인 경계와 감시를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남편 우진 씨 역시 끔찍한 오물을 보듯 저를 혐오하며 제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방심이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노리던 유일한 맹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주방에 갇혀 지내고 시아버지가 외출하는 틈을 타 임상병리사 친구 지은이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고성능 단추형, 초소형 몰래카메라들을 집안 곳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하은이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간 낡은 토끼 인형에 까만 플라스틱, 눈알 속일 층거실 벽 정중앙에 걸린 거대한 가운 액자에 미세한 틈새, 그리고 가장 끔찍한 범죄가 모이되는 시아버지의 비밀 서재, 책상 밑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제 시야를 대신할 수십 개의 정밀한 눈동자들이 저택의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붉은 빛을 깜빡이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은 시아버지의 사설 감옥이 아니라 그를 파멸로 몰아넣을 완벽한 처형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시아버지가 저를 폐쇄된 방에 가둬두고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지은이가 퀵서비스 택배 상자 밑바닥에 숨겨서 보내준 여분의 대포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집안 곳곳에 심어둔 초소형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지옥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은 시아버지의 비밀 서재에서 벌어지는 심야 회동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아버지는 평소의 인자한 미소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국내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와 마주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 며느님의 친정 쪽 신탁기금 450억 원에 대한 법정 대리인 위임장 및 재산양도 서류는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인 우진 씨의 동의서만 있으면 모든 지분이 성심, 의료재단으로 합법적으로 귀속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브리핑에 시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고했어, 최 변호사. 그 미친년이 이제 자기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할 정도로 뇌가 녹아내렸으니 다음 주 주말에 가문 친척들과 재단 이사진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회의가 끝나는 즉시 미리 연락해둔 전라남도 섬마을의 사설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시킬 구급차도 대기시켜놔. 거긴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곳이니까. 그 악마 같은 대화 내용보다 제 가슴을 더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 우진 씨의 태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넨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섞인 차를 멍한 눈으로 들이마신 우진 씨는 아내가 외딴 섬의 정신병원에 영구 감금된다는 끔찍한 계획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가문을 위해 내리신 결정이니 따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애초에 우리 가족의 격에 맞지 않는 불순물이니까요.
하은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남편의 그 몸이 건조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마저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이자 구원자라고 믿었던 남자는 결국 아버지가 조종하는 실에 매달린 역겨운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는 메마른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며 그들의 모든 범행 모의 과정과 조작된 서류들을 클라우드 서버와 지은이의 보안 메일로 실시간 백업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침을 흘리던 제 친정 부모님의 유산, 그 신탁기금의 정체는 단순한 현금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대한민국 의료시장의 70%를 쥐고 흔드는 1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 티탄 의료그룹에 숨겨진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제 신분과 막대한 부를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살아왔 우진 씨와의 순수한 사랑을 믿었기에 이 지옥 같은 집에 발을 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 순수함을 짓밟고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티탄 그룹의 최고 경영진이자 제 부모님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던 서진학 회장과 시아버지가 평생을 우러러보며 아부하던 성심의료원의 실세 이민우 원장에게 다이렉트로 암호화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작전명 단두대 박창호의 2015년 살인적 의료사고 은폐 증거 및 현재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혐의에 대한 모든 물증을 검찰 특수부에 넘길 준비를 마칠 것. 다음 주 일요일 박창호가 주최하는 가문 대책회의에 두 사람 모두 직접 참석할 것. 그날 내가 직접 그 벌레 같은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모든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의장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면에 뜬 그 짧고 묵직한 텍스트를 보며 저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리도록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 구역질 나는 연극도 끝이 납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완벽하게 파괴했다고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 가장 화려한 순간, 저는 그가 쌓아 올린 가짜 명예와 권력의 바벨탑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느리고도 끔찍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미쳐버린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밥을 주면 그릇을 엎고 손으로 주워 먹었고, 밤이면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으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이성을 단 한 줌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 방에 들어와 제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주사기에 담긴 독약을 더욱 과감하게 투여했습니다. 물론 그 약물들은 모두 제 입안에 머물렀다가 하수구로 버려졌지만 말입니다. 남편 우진 씨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는 하늘을 찔렀고 그것은 며칠 뒤 그들의 목을 칠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재련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가 설계한 대망의 결전의 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댁 본가의 거대한 거실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문의 친척 어른들, 그리고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성심의료재단의 이사진들과 대형 로펌의 법률 대리인까지 모두 거실로 소집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진 며느리의 요양대책 및 막대한 재산의 위탁관리회의였습니다. 2층 제 방에 갇혀 문틈으로 그 소란스러운 기척을 엿듣고 있던 저는 이불 속에서 대포폰을 켜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대형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제가 친정 부모님께 상속받은 메디컬 그룹 지분 35%, 시가 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문으로
영구 양도한다는 조작된 위임장과 저를 전라남도의 한 고립된 섬에 위치한 불법 사설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강제 입원시킨다는 보호자 동의서가 아주 엄숙하고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우진 씨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약물에 취해 멍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소파에 인형처럼 웅크리고 앉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모아 가식적인 안타까움을 내뱉었습니다. 에휴, 박 박사님이 의사니까 망정이지. 저런 미친 며느리를 거둬서 지금까지 치료까지 해주고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 잃고 고아로 들어와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저렇게 미쳐버리다니 집안의 애군이지요.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진이가 불쌍해서 어쩐 후 하루빨리 병원으로 보내고 재산이라도 우리 가문에서 꽉 쥐고 관리를 해야 아이도 키우고 집안 체면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추악한 아부에 시아버지는 엄숙하고도 인자한 표정으로 가식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까지 곁들이며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제 업보지요. 제가 의사로서 그 불쌍한 아이를 끝까지 고쳐보려 했으나 뇌신경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와 어린 손녀 하은이의 앞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의 남은 삶을 위해 비록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의사로서 그리고 시아버지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그 역겨운 눈물 연기에 친척들은 감동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최 변호사, 서류를 이리 주게. 내 아들 우진이가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할 테니. 시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로펌의 최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박우진 씨, 여기 보호자 동의서와 지분양도, 위임장, 세 곳에 정자로 서명하시고 인감을 찍으시면 됩니다. 약물에 절어 핏발이 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우진 씨는 기계적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촉이 서류의 하얀 여백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우와, 오늘 우리 하은이 잔치하는 날인가 봐요. 사람들 엄청 많이 왔네. 2층 계단 위에서 울려 퍼진 기괴하고 앳된 목소리에 거실에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위를 향했습니다. 저는 하얀 소복처럼 펄럭이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소름 끼치는 미소를 흘리며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한 손에는 낡은 토끼 인형의 목을 덜렁거리게 쥐고 있었고 입가에는 일부러 발라둔 붉은 립스틱이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어라, 아버님이 나한테 매일 놔주시던 그 달콤하고 아픈 독약 주사기가 오늘따라 안 보이네. 아하하하, 우진 씨, 왜 대답이 없어? 나랑 같이 그 재밌는 주사 맞기로 했잖아. 히히히. 저의 섬뜩한 등장과 미치광이 같은 발언에 친척들과 이사진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 물건이 방에서 어떻게 기어 나온 겁니까?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거실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완벽한 연극이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로 안면 근육을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인자하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독사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돌변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며느리의 증세가 이토록 심각합니다. 환각과 망상이 극에 달해 의사인 저를 모함하고 해치려 듭니다. 시아버지는 변호사와 밖에서 대기하던 사설 구급대원들을 향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저 미친년에게 구속복을 입혀서 구급차에 쳐넣어 진정제 최대 용량으로 투여하고 당장 끌고 가란 말이야. 시아버지의 고함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문이 열리며 덩치가 산만한 사설, 정신병원의 남자 간호사, 3명이 굵은 가죽끈이 달린 구속복을 들고 저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친척들은 끔찍한 것을 보듯 고개를 돌렸고
남편 우진 씨는 여전히 초점 잃은 눈으로 그 폭력적인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소나기가 제 가냘픈 어깨를 움켜쥐고 억지로 바닥에 꿀리려던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웃어대던 기괴한 웃음을 뚝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초점을 잃고 풀려있던 제 눈동자는 순식간에 짐승의 목줄을 끊어버릴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며 시아버지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얼음장처럼 낮고 서늘한 제 한마디에 저를 짓누르려던 거구의 사내들조차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토끼 인형의 머리를 툭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된 검은색 리모컨 보드였습니다. 아버님, 나를 그 지옥 같은 폐쇄병동에 가두고 내 450억을 꿀꺽하시기 전에 여기 모인 훌륭한 귀빈들께 제가 준비한 특별한 다큐멘터리 한 편은 보여드리고 가야 예의 아니겠어요? 제가 리모컨의 붉은색 버튼을 꾹 누르는 순간 거실 벽면을 꽉 채우고 있던 대형 85인치 스마트 TV가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강제로 켜졌습니다. 띠익하는 소음 뒤에 화면에 송출된 영상은 이곳 거실에 모인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친척들의 숨통을 일제히 끊어놓을 만큼 충격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본능적으로 TV를 향해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당장 꺼.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불과 며칠 전 시아버지가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로펌의 최 변호사와 나누었던 대화가 아주 선명하고 생생한 음성으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친년 친정 지분 450억이 오늘부로 내 재단으로 완벽히 승계되도록 서류 다 조작해 놨겠지? 어차피 약물 투여량 높여놔서 오늘 회의 끝나고 폐쇄병동 집어넣으면 석 달 안에 뇌연화증으로 사망할 거다. 부검에도 내과 전문의인 내가 사인 조작하면 그만이야. 내 아들 우진이 놈도 약에 취해 있으니 평생 내 꼭두각시로 살 테고. 아하하하. 영상 속 시아버지의 짐승만도 못한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듯이 흘러나오자 거실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친척들은 경악으로 턱을 떨어뜨렸고 성심의료재단의 이사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은 쉴 새 없이 전환되며 지난 한 달간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제 팔에 억지로 독약을 주사하는 장면, 남편의 찻잔에 은밀히 각성제와 세뇌성 약물을 타는 끔찍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름 끼치는 실험 및 통제일지의 잔혹한 페이지들이 초고화질 스캔본으로 화면 가득 낱낱이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약물에 취해 멍하게 앉아있던 남편, 우진 씨조차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약을 먹여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면하자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게 다 무슨... 우진 씨가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에 찬사를 보내던 친척들은 이제 끔찍한 괴물을 보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원장,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당신 의사가 아니라 사람 가죽을 쓴 연쇄살인마였어. 이사진 중 한 명이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의 지분을 불법으로 가로채기 위해 모든 서류를 조작했던 대형 로펌의 최 변호사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로펌과 무관합니다. 저는 철저히 저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방금 작성하려던 모든 계약과 위임장은 전면 무효이며 파기입니다. 최 변호사가 도망치듯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거실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명의의 가면 속에 숨어 자신의 가족마저 짓밟고 군림해온 시아버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완벽한 파멸과 인과응보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사색이 되었고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터질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미친년이 영상을 조작했어. 이건 딥페이크야. 다들 속지 마. 당장 저 텔레비전 부숴버려. 전현 목을 꺾어서라도 당장 끌고 가란 말이야. 시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여 직접 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테이블을 뛰어넘어 달려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시댁 본가의 육중한 참나무 현관문이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쾅소리를 내며 완전히 박살나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곤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과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거실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검은 전술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과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거실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꼼짝마 전원 동작 그만.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호통과 함께 서늘한 총구가 거실을 꽉 채웠고 방금 전까지 저를 짐승처럼 짓누르려던 사설 구급대원들은 기겁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친척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남편 우진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경찰이 왜 내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는 거요? 내가 누군지 알아나? 성심의료원 내과 과장 출신 박창호야.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시아버지는 수갑을 든 채 다가오는 수사관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발악을 철저히 무시한 채 거실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열린 현관문 너머로 중후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두 명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시아버지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원장 이민우 원장님 그리고 서진학 회장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두 분께서 직접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시아버지는 수사관들을 밀치고 그들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 성심의료원의 이민우 원장과 그 재단을 소유한 모기업 티탄그룹의 서진학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원장 잘 오셨습니다. 저기 저 미친 며느리년이 의학계 원로인 저를 음해하려고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조작해서 틀어놓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제가 저 미친년을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서 저 수사관들에게 오해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두 사람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는 서 회장과 이 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를 징벌해줄 절대적인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우 원장은 시아버지의 손길을 더러운 오물 피하듯 차갑게 쳐냈습니다. 서진학 회장 역시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창호 씨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추악한 입에 감히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원장의 서늘한 호통에 시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 있는 그 거대한 두 권력자가 시아버지를 싸늘하게 지나쳐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복 같은 원피스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리모컨을 쥐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학 회장과 이민우 원장은 제 앞에 서서 구두굽을 부딪히며 정중하게 자세를 고쳐 잡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숙이 숙였습니다. 의장님 지시하신 대로 박창호의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공장 및 과거 2015년 환자 살해, 사건 은폐 증거까지
완벽히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늦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서 회장의 묵직하고도 깍듯한 보고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턱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미친년이라 부르며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던 친척들은 입을 벌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아버지는 자신의 평생의 우상이자 권력의 정점인 두 사람이 고아 출신의 미친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완전히 실성한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원장 지금 저 미친년한테 뭐라고 한 거요? 저녀는 친정 부모 잃고 구걸하듯 우리 집에 시집 온 고아년인데 당신들 단체로 약이라도 먹은 거요. 시아버지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입가에 지저분하게 번져 있던 붉은 립스틱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시아버지를 향해 차갑고 오만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거실에 끔찍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창호 씨, 당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났던 내 친정 부모님의 메디컬 지분 35%, 그 지분이 속한 모기업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 시장의 70%를 지배하는 가치 10조 원대의 티탄 의료그룹이라는 걸 설마 그 알량한 머리로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건가요? 제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시아버지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까짓게 내가 부모님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내 신분과 재산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진정한 사랑 하나만을 찾기 위해 박우진이라는 남자를 선택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라는 악마는 감히 그 더러운 메스 몇 자루로 감히 누구를 지우고 누구를 통제하려 들었던 거지. 제 거대한 진짜 정체와 마주한 시아버지는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수백억을 훔치려다 수십 조짜리 거인에게 대가리가 깨져버린 꼴이었죠. 서진학 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창호 씨, 당신이 2015년에 저지른 그 끔찍한 의료사고를 돈으로 덮었을 때 우리 티탄그룹의 감사팀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장님께서 당신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위해 그 모든 더러운 과거를 덮어두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감히 우리 의장님의 뇌신경을 파괴하려 들었소. 오늘부로 당신이 가진 모든 의학계의 인맥과 자산은 티탄 그룹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오. 그 선고와도 같은 말에 시아버지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혀를 차며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던 친척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아니 의장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 악마 같은 박창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저희는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발밑으로 기어왔지만 저는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공범이야. 내가 흘린 피눈물의 대가를 당신들 모두의 남은 인생으로 치르게 해줄게. 그때 테이블 밑에서 덜덜 떨고 있던 남편 우진 씨가 엉금엉금 기어나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서서현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아버지 약에 취해서 잠시 미쳤었나 봐. 나 당신 사랑하잖아. 우리 하은이 아빠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때 제 세상을 구원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그 비굴하고도 역겨운 몰골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구둣발로 그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내 딸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넌 내 남편이 아니라 저 살인마의 짐승 같은 꼭두각시일 뿐이야. 제 매몰찬 발길질에 우진 씨는 꼴사납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서현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도 정신병원에 가둘 거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아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살기를 구걸하는 남편의 찌질한 밑바닥을 보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박우진. 넌 내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니까. 네가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그 위대한 아버지가 무너지는 꼴이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저는 다시 시선을 거두어 바닥에 널브러진 시아버지 박창호에게 향했습니다. 특수부 수사관들이 무거운 구둣발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사관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팀장이 차갑게 빛나는 은색 수갑을 꺼내들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박창호 씨, 당신을 살인미수, 불법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 및 강제 투여, 특수감금, 그리고 2015년 성심의료원 의료사고 관련 증거인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철컥 미란다 원칙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생을 고결한 의사가운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군림해온 그의 양 손목에 차갑고 무거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 안 돼. 놔. 이거 당장 풀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린 대의사 박창호야. 내가 이 가문의 신이고 법이란 말이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추악하고 흉측한 발악은 더 이상 존경받는 원로 의사의 모습이 아닌 덫에 걸린 비루한 늙은 쥐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며 경악과 공포에 질려 벌벌 떨기만 할 뿐 감히 나서서 그를 변호하려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린 시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 제 방에 들어와 저를 내려다보며 지었던 그 오만하고 통제적인 미소를 똑같이 지어 보였습니다. 박창호 씨, 당신은 의사가 아니야. 신은 더더욱 아니지. 당신은 그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얄팍한 권력질을 즐기던 역겨운 사이코패스일 뿐이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잘난 명예와 권력이 당신이 며느리의 팔에 찔러 넣던 그 알량한 약물 한 방울보다 못하게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제 서늘한 조소에 시아버지는 눈알이 뒤집힐 듯 저를 올려다보며 픽어품을 물었습니다. 이 독거미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평생의 업적을, 업적? 사람의 뇌를 녹이고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당신의 업적이었지. 그래, 걱정 마. 당신이 매일 밤 정성스럽게 작성한 그 실험 및 통제 일지는 재판에서 아주 훌륭한 스너프 필름이자 교보제로 쓰일 테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연쇄 살인마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될 거야. 저는 수사관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끌고 가세요. 저 더러운 숨소리가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지분이 들어갈 이 공간을 오염시키는 것조차 불쾌하니까요. 저의 단호한 명령에 수사관들은 거칠게 시아버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시아버지는 현관문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가문을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거뒀는데. 그의 목소리는 저택 밖으로 멀어지며 점차 처절한 비명으로 변해갔고 이내 차가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뒷모습을 향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동정심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그 알량한 왕국은 오늘부로 그가 숭배하던 진짜 권력에 의해 흔적도 없이 짓밟히고 철거된 것입니다. 거실에는 이제 무거운 정적과 함께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린 친척들과 약물에 절어 넋이 나간 남편, 그리고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는 시어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진학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기 구석에 있는 저 여자, 내 시어머니 역시 저 악마의 오랜 생체 실험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수년간 클로르프로마진에 노출되어 주체적인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당장 우리 재단 산하에 최고 임상 해독팀을 투입해서 저 여자의 뇌신경을 정밀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으세요. 그것이 제가 저 악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일 테니까요. 서 회장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티탄 의료원 VIP 해독 병동으로 이송하여 최고 수준의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서 회장의 수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수십 년의 끔찍한 고통과 억압이 느껴졌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의 거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은 것은 제 남편 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마저 실려가는 모습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입한 세뇌와 각성제의 약효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그의 온몸은 금단 증상처럼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보, 나 추워. 몸이 너무 아파나 좀 안아줘. 그는 바닥을 기어와 제 구두코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넓은 어깨는 이제 약물에 중독되어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슬픔이나 연민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세뇌를 핑계로 저를 외면하고 심지어 저를 정신병원에 영원히 가두려는 계획에 동조했을 때 제 아내 박우진이라는 남자는 이미 비참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둣발을 뒤로 빼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진 씨, 당신은 아버지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방관자였고 그 악마의 가장 훌륭한 공범이었어. 내 딸 하은이를 당신 같은 약물 중독자이자 나약한 쓰레기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 저는 이민우 원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원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 사설 정신병원 구급차 아직 안 갔죠. 네, 의장님 대기 중입니다. 아주 잘 됐네요. 원래는 나를 싣고 가서 영원히 가둬버리려고 불렀던 저 구급차에 저 남자를 태우세요. 티탄그룹 산하의 폐쇄형 중독치료센터로 보내서 뼈를 깎는 해독치료를 받게 하세요.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원장의 수하들이 우진 씨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안 돼, 서연아, 제발 나를 가두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하은아. 그는 발버둥치며 제 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수하들은 자비 없이 그에게 구속복을 입히고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우진 씨의 처절한 발악은 현관문을 벗어나 구급차에 처박히며 이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거실에 엎드려 이 모든 잔혹한 심판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엎드려 이 모든 잔혹한 심판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굽 소리를 내며 그들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신들, 입버릇처럼 가족의 정을 운운하며 내 재산을 탐내고 저 악마의 폐륜에 동조했던 그 알량한 혓바닥들을 어떻게 뽑아줄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늙은 친척 하나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의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제발 자비만은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내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독약을 삼킬 때 당신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내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던가요? 저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들을 훑어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들 일가가 우리 티탄 그룹 산하 모든 병원과 계열사에서 누리던 VIP 특혜 납품 계약, 그리고 우회적으로 지원받던 모든 자금줄은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단일 원이라도 불법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꺼지세요. 제 분량이 떨어지자마자 특수부 수사관들과서 회장의 수하들이 짐승 쫓듯 친척들을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거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꼿꼿하게 세웠던 어깨에 힘을 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진학 회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 회장님, 그리고 이 원장님.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완벽한 단두대는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혈육이신 의장님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평생 사명이니까요. 이 원장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으려 했던 기생충들이 영원히 내 세상에서 박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서 회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내 신분 복권과 함께 티탄 의료그룹 이사회 소집을 준비해 주세요. 긴 휴가를 끝내고 이제 진짜 내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요. 서 회장과 이 원장이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수하들을 거느리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대한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천천히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밤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문손잡이를 부여잡고 울음을 삼켜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이제 굳게 열려 있었고 더 이상 밖에서 저를 가두는 자물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핏자국처럼 번진 붉은 립스틱을 지워내고 미치광이 연기를 위해 헝클어뜨렸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학대받고 통제당하던 나약한 며느리 김서연이 아니라 10조 원대 제국의 주인이자 강인한 어머니인 진짜 제 모습이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딸 하은이가 엄마를 지켜주겠다며 두고 갔던 그 인형,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내 전부인 하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방문을 나선 저는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서진학 회장의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고급 사립 유치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시아버지가 가문의 격을 운운하며 제 딸 하은이를 저와 강제로 떼어놓고 기숙시키듯 방치했던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꼿꼿한 걸음으로 유치원 원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원장은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은 어머니 여기는 사전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시죠. 원장의 그 오만한 태도는 시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를 무시하던 과거의 잔재였습니다. 저는 원장의 얼굴에 시아버지의 구속 영장 사본과 티탄그룹 산하 재단들의 지원 중단 통보서를 집어던졌습니다. 당신이 굽신거리던 박창호는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고 이 유치원의 최대 후원사인 티탄그룹의 주인이 바로 나야. 당장 내 딸 데려와. 제 서늘한 호통의 원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곧이어 보육교사의 손을 잡고 하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하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다 끝났어. 영원히 엄마랑 함께 살 거야. 저는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티탄 의료그룹의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섰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선대 회장이셨던 제 부모님의 자리를
정식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임원진이 도열한 가운데 저는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성심의료원 내에 남아있는 박창호의 모든 흔적을 지우세요. 그가 집필한 논문, 그가 주도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뇌물을 바치거나 동조했던 모든 의료진의 명단을 색출해서 영구 제명하십시오. 우리 그룹의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쓰레기들은 단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제 단호한 선고의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엄숙해졌습니다. 한때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병실에 가두려 했던 자들은 이제 제 발밑에서 자비를 구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오만하게 굴지만 그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순간 한없이 비루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빠져나와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이제 저 악마들에게 남은 것은 제가 마련한 지옥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썩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티탄그룹 산하의 폐쇄형 중독치료센터에 갇힌 박우진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금단 현상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벽에 머리를 찍고 제 이름과 하은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발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저를 외면하고 시아버지의 끈아풀 노릇을 하던 그 남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치료센터의 책임자는 그가 이성을 되찾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평생을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약물 후유증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무표정하게 파쇄기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 남자의 삶은 이제 제 안에서 완벽하게 지워졌고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해독 치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평생을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책감과 싸우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권력과 위선은 이렇게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지난날의 어두운 기억을 모두 잊은 듯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등교를 시켜주며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교도소 독방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벽에 자신의 과거 화려했던 이력서를 피로 쓰고 있다는 박창호의 비참한 근황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에 단 한치의 감정적 동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악독한 씨앗이 그 자신을 집어삼키는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코 누군가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타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관용도 용서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기꺼이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제 길고도 처절했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마의 덫에서 벗어나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저의 반격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아마 후련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결말이 통쾌하고 만족스러우셨다면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하은이와 함께 더 굳건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소름 끼치고도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